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정보보호학회 류재철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 류재철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좀 해주셨다면,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네요. 블록체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식시장 IT 업종의 어떤 시총을 한번 잠깐 보시면 2000년과 2020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국의 IT 비중이 25.4. 근데 오늘날에는 63%로 엄청나게 IT의 비중이 높아졌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약 63%가 IT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20년에 비해서 높아지긴 했지만 우리만큼 높지는 않죠. 따라서 우리가 IT, 디지털 이쪽에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떨어졌네요. 역시 IT는 일본이 좀 약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 TP에서도 볼 수 있고, 중국도 떨어졌는데 중국은 20년 동안 제조기업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제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IT도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가 골드, 금시장이 가장 크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금시장이 제일 크고요. 2위가 애플, 미국 주시장에서 가장 큰 왕자 애플이죠. 그 다음에 사우디의 아람코, 오일이죠. 오일에 관련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실버, 비트코인. 세계 시총도 놓고 보면 골드나 오일이나 실버 빼고는 다 IT 기업이에요. 거기에 비트코인이 8위에 올라 있고 페이스북이 9위에 있습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애플에 대응되는 회사 삼성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OS 쪽은 없죠. 아마존, 지금 우리 클라우드 많이 하고 있고, 애플, 페이스북 대응되는 회사들이 다 있지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혹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사는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현재 떠오르는 회사는 없으시죠. IT 강국이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이 현재 세계 시장의 8위에 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를까? 지금 8천만 원 근처에 와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 TP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거 있다는 거 아시죠? 블락에 채굴에 성공을 하면 50비트코인이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게 4년 주기 정도로 반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비트코인을 주다가 첫 번째 반감기 2012년에 25비트코인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반감기에는 12.5, 지금 현재는 6.25. 그래서 채굴에 성공을 하더라도 보상받는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착안을 해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 반감기가 있고 나서 이 녹색 박스에 보시면 급격히 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도 역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는 지지부진하다가 2차 반감기가 16년에 있었는데 그때 또 한번 올라갔고, 3차 반감기가 작년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그래프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 5월에 발표된 그래프인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냐? 뭐 거의 2억 원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했고, 올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시면 이쯤 되면 뭐 6만 불 예상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갔죠. 따라서 저는 이 반감기에 의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번 반감기는 언제죠? 2024년이죠. 24년에는 또 한번 크게 또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맥시멈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화폐와 달리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죠. 현재는 한 1700만 개, 1800만 개 사이에 있고, 앞으로 2100만까지 달려면 2100 몇십 년 뭐 이렇게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제한 장치를 걸어놨고 그것이 오늘날 시장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아주 머리를 잘 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쪽의 시총을 한번 잠깐 좀 보시면 16년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부침이 심하고 오늘날 살아남은 거는 뭐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와 그 다음에 리플과 라이트코인이 살아남고 6개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술의 변화가 심하죠. 그 중에 이제 새로 떠오르는 것 중에 폴카닷이라든지 혹은 유니스왑이라든지 체인링크 이것들이 새로 떠오르는데, 이 암호화폐를 보시면 어떤 기술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술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에 대한 말씀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또 보강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거는 중앙화된 금융체계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암호화폐, 새로운 지불 수단을 갖자 해서 Decentralized System, 그래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발행 체계를 가져갔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크립토그래피, 암호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죠. 전자서명법 이해하시잖아요. 그 전자서명이라는 기술, 해시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고, 그 화폐를 보관할 디지털 월렛이라고 해서 또 지갑에 대한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오늘날 비트코인 생태계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됐어요. 뭐 멀티 시그니처, 뭐 멀티파트 컴퓨테이션, 베리파이브 딜레이 펑션 뭐 등, 더 나아가서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양자 시대를 대비한 어떤 암호를 집어넣어서 암호화폐의 안전성을 확보하느냐 등 컨센서스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변화가 있고요. 또 디지털 월렛 쪽에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그 중에 뭐 디지털 에셋 커스토디라 해서 이제 거래소 얘기가 나오죠. 거래소에 내 자산을 위탁 관리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나왔고, 이런 기술들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후로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기술은 바로 이 이더리움을 통한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트랜잭션 처리에 불과했지만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등장을 하고, 즉 소프트웨어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블록체인 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됐고, 그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많은 것들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 토커나이제이션 때문에 지금 오늘날 암호화폐가 10,000개 가까이 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토커나이제이션 때문에 이 많은 암호화폐들이 나올 수도 있었던 계기가 됐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게 됐죠.
그다음에 거버넌스, 스테이블 코인, 뭐 화폐의 가치가 너무 변동이 심하다니까 이것을 피아트 코인, 즉 법정 화폐와 연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 변동을 줄여가면서 안정하게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연구도 하게 됐고,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DEX라고 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는 센트럴라이즈드 된 거래소에 비해서 탈중앙화, 즉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그 탈중앙화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말하고요.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할 DeFi, NFT, 뒤에서 오늘 오후에 이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생태계가 등장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법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통한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또 기술적으로 POS라든지 뭐 비트코인, 뭐 샤딩, 롤업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 대두되는 것이 속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더에서는 이 속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거기에 또 L2 솔루션이라고 해서 꼭 이더리움 안에서만 하느냐, 바깥에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올려보내는 이런 형태의 레이어 1, 2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얼마만큼 개선됐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네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오퍼러버리티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도 되게 중요했고, 이걸 가지고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겠어. 숨이 막혀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 보면 블록체인과 상관없이 오센티케이션, 보안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한 사용자 인증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PKI, 전자서명 기술이 나오면서 인증서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증서를 가지고 많은 사용자 인증을 했었죠. 그 다음에 파이도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생체 인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문과 얼굴 인식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자 인증을 갖고, 근데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면서 DID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DID죠. 이 DID를 가지고 사용자 인증을 하면서 블록체인과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는데, 이게 지불수단이잖아요. 암호화폐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불수단인데,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불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아니면 은행에 대한 계좌 이체인데, 그거 말고 정말 암호화폐 같이 멋있게 쓸 수 있는 거 없을까?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CBDC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인 화폐를, 디지털용 화폐를 만들자 해서 CBDC가 등장을 하고, 이 CBDC를 블록체인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이걸 가장 앞서 있죠. 그래서 뒤에 이 내용도 잠깐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능 문제인데, 아까 이더리움이 성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잠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초당 7개, 이더가 20개의 처리 속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왔냐면 1000개에서 4000개로 왔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25,000에서 1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2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롤업이라든지 샤딩 기술이 전공을 하면서 이 정도가 되면, 여기 보시면 비자가 초당 24,000건을 처리해요. 따라서 10만 건, 25,000건 처리하는 미래의 이더리움은 속도 문제는 충분히 개선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이더에서 1000개의 노드가 하나의 블록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개씩 10개로 쪼개는 거예요. 노드를 10개씩 쪼개서
10개가 따로따로 블락을 만들면 이걸 합치면 어때요? 논리적으로 약 10배의 속도가 빨라지죠. 10배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가운데 롤업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레이어 2라고 해서 블락 이더 생태계가 아닌 다른 쪽에서 이더 바깥에 이더 메인넷이 아닌 이더 바깥 쪽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그 중에 그 스테이트 관리만을 메인넷에서 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쓰게 되다 보면 큰 효과가 뭐냐면 메인넷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 수수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넷에서 처리를 안 하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그 낮아지는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패럴럴하게 처리를 하니까 속도 개선과 더불어 또 바깥에서 처리를 하고 들어오니까 속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더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성능 향상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호 운영성입니다. 아까 폴카닷이라고 해서 10위 안에 들어온 그런 암호화폐인데요. 이쪽에서는 폴카닷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 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혹은 비트코인처럼 자체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블록체인도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폴카닷에서 지원해주는 사이드 체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게 세 개의 경우로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분을 하고 각각을 자기네들과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 상호 연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 인기를 받으면서 오늘 아까 12위권 안에 들어간 그런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체인링크라고 해서 오라클 서비스죠. 지금 예를 들어 원이더가 얼마의 US 달러의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로부터 그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가져오느냐.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외부의 데이터를 외부의 정보를 블록체인 내로 어떻게 가져오느냐입니다. 물론 뭐 그냥 임의들에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여기 보시면 체인링크라는 그 회사에서 외부에서 갖고 오는데 그것을 21개의 노드가 따로따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21개의 노드가 갖고 온 결과를 뭐 중간값을 택하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값이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더의 가격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데이터 및 자격 증명 등을 블록체인 안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어떤 유통을 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체인 링크가 또 떠오르는 그런 기술, 그런 암호화폐가 되고 있습니다. 디파이 너무나도 뭐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유행하는 건데 여기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노 로스 로터리다 해가지고 손실 없는 복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원짜리 복권을 사시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사면 10,000원이 모아지고 10,000원이 승자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승자가 아니면 1,000원을 다 잃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내가 1,000원어치의 암호화폐를 위탁을 하면 그래서 10,000원어치의 암호화폐가 왔다? 그러면 그걸 이자를 굴립니다. 굴려서 이자를 만들고 그 이자만을 승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0원에 해당되는 건 다시 나한테 돌려줘요. 승자가 아닌 패자에게는 1,000원을 돌려요. 그러니까 저는 잃는 게 없죠. 맡기고 거기서 이자가 생기면 그것을 승자에게 주고 나는 그렇지 않으면 돌려받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금융체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이제 디파이 세계죠. 젊은이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디파이 시장이 50조에 해당됩니다. 전 세계에서 한 50조의 현재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렇게 디파이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크게 4가지입니다. 참여에 제한이 없다. 누구나 다 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적 모듈화라고 돼 있는데 모든 그 스마트 컨트랙터 같은 모듈들이 공개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디파이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쉽다라는 겁니다. 개발이. 모든 것을 공개하니까 그 해당되는 모듈을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중개인이 없다. 센트럴라이즈가 아니니까 믿고 할 수 있고 공개적인 감사. 모든 트랜잭션이 다 공개되니까 신뢰성 확보가 된다. 뭐 이런 장점 때문에 디파이가 오늘날 엄청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탈중앙화 생태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뭐 지금 월렛, 뭐 에셋 매니지먼트, 뭐 여러 가지 툴들,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오라클, 탈중앙화 거래소 등 해서 이런 생태계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코인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코인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참여 구성원을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한다.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또 생태계 간 보안 협력을 통해서 상호 발전을 하면서 엄청난 큰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게 미래에는 점점 더 커지고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해서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유명한 그 센트럴라이즈된 거래소, 일반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유니스왑의 발전 속도를 보시면 이게 작년에 1월 달에 보시면 유니스왑이 4%밖에 발전을 안 했어요. 근데 2월에 갑자기 127%, 이때는 모두가 다 발전이 성장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서는 141, 450%. 다른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덱스인 유니스왑의 발전 속도 엄청나게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중앙화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하이퍼 레저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디라는 프로젝트가 크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인디가 바로 DID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DID는 또 뒤에서도 설명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그 여러 가지 신분증, 여러 가지 자기의 속성값들을 증명시킬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자서명을 통해서 그걸 증명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서명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을 하시잖아요. 내 거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전자서명을 하듯이 내 신분증에 대한 것도 전자서명 기술로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슈어가 있겠죠. 신분증이다 보니까. 신분증이니까 제3자 이슈어가 역시 전자서명을 하고 있고 또 그 해당되는 홀더가 자기의 서명을 또 합니다. 자기 서명을 하면서 이게 이 신분증이 내 거라는 증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분증 발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뭐 자세한 기술은 뒤에서 또 소개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전자서명 기술이에요. 전자서명이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RSA를 쓰느냐, 뭐 BBS 플러스라고 해서 영지식 기능이 있는 뭐 전자서명을 쓰느냐,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 달라지는데, 근데 전자서명에 익숙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DID 기술이 현재 아까 미국을 중심으로 혹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퍼져나가지를 못해요. 많은 그 시민들이 전자서명 기술에 대해서 익숙지도 않은 가운데 사용자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DID가 나름대로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서명 기술을 써봤기 때문에 이 DID에 대한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DID가 미래에 또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이 DID와 관련해서 또 IBM이 뭐 여권
코비드 여권 도입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IBM이 하이퍼레저를 밀고 있잖아요. 하이퍼레저와 클라우드.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하이퍼레저 노드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DID를 출시했어요. 솔루션을. 아이온이라고 해서 올 3월에 역시 했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메인넷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메인넷을 이용해서 DID 서비스, 물론 아직 여기는 백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CBDC를 발행한다고 하고 그 이름을 DCEP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사용자들끼리 디지털 화폐를 마음껏 유통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발행은 뱅크 오브 차이나가 책임지고 있고, 중간에 그걸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텐센트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이 DCEP의 발행에 관련해서 가장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을 이용했다 이런 말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BSN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중국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따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퍼미션드와 퍼미션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 보면 차이나, 그러니까 미국, 중국 국내용과 외국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용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15개, 올해 말까지 30개, 그래서 약 45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용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내에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전체 생태계를 가져갔다, 전 세계 생태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인터내셔널 BSN 같은 경우는 서버를 어디에다 두냐면 아마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노드를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신뢰감을 얻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암호화폐를 쓸 수 없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개발자나 서비스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지불 수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DCEP를 가져다 여기다 쓰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DCEP 기반의 BSN 서비스를 꿈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거를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하세요. 뭐 여러 그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거에 대해서는 디파이라는 생태계 자체를 인정하시지 않는 거죠. 디파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신 가운데, 근데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인터넷 시대에서 유통 시스템, 지불 수단으로서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 준비하듯이 블록체인이 또 다른 생태계, 미래의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저렴하게 쉽게 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망을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망 갖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빠르게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나라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은 그거를 세계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를 갖춰주고 있고, 이것에 자기네들이 개발한 DCEP를 넣어서 하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차근차근히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국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만 이와 같은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를 따로 갖고 간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전략적인 어프로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것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거냐? 시간적으로 늦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니다. 늦었지만 하자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아예 여기에 얹혀 타서 여기에서 뭔가 우리의 생태계를 가져가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큰 블록체인의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순간이 오고 있다. 보안 및 개인정보.
시간이 조금 지나지만 제가 말씀 조금 연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크립토 컴페어라는 회사가 거래소를 평가했어요. 그 거래소 평가 항목에 시큐리티, 리걸 뭐 이렇게 여러 항목을 가지고 점수화해서 매겼는데 1등은 코인베이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이거는 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아닌 중앙화 거래소인데 1등이 이렇게 했고요. 우리나라는 업비트가 31위, 코인완이 33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큐리티라든지 그 밖에 여러 항목에서 좀 낮습니다. 저희들이 좀 낮아서 30위권에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거래소가 나중에 합법화되고 하면서 많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의 지표가 점수가 높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가 평가를 받으면서 점수화돼서 등급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30위권인데 점점점 이대로 두면 뒤로 처지겠죠. 어떻게 해서 이제 위로 올려서 안전한 거래소를 확보하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가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T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있었는지 21년도 리포트,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올해 나왔지만 작년 기준을 보시면 공격에 대한 거는 16, 24, 86 진행이 많이, 그러니까 횟수는 늘어났죠. 횟수는 늘어났지만 피해 금액은 줄어들었어요. 이게 빌리언이고 이게 밀리언이니까 공격은 늘어났지만 피해 규모는 줄었다. 근데 여기 피해 규모 중에 제일 큰 데가 보면 싱가포르 거래소예요.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는 피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해킹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즉 많은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안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통계 자료를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디파이가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거래소인데요. 빨간 게 횟수거든요. 빨간색 보면 거래소에 대한 공격 횟수보다 디파이에 대한 공격 횟수가 훨씬 크죠. 그래서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해킹 공격도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피해 금액은 디파이 쪽은 작으니까 아무래도 거래소보다 금액은 거래소보다 작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도 많고 하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안정화돼가는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 많이 사용됩니다.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영지식 사용되는데 영지식 증명이라고 할 경우에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XXX를 안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프루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루프 안에 이 XXX가 녹아 들어 있고 그 XXX를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 XXX를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데, 아무튼 80년대에 나온 기술이에요. 80년대에 나온 기술인데 그동안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오늘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영지식이.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 나와서 새롭게 인정을 받는데 한 30년, 뭐 혹은 길게는 50년 걸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영지식 같은 경우는 약 30년 만에 각광을 받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식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도 나오고 속도 개선에도 사용되고 스마트 카드 중에도 사용되고 뭐 오라클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곳에서 DID에서도 사용하고 이렇게 영지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표준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뭐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게 탈중앙화 생태계입니다. 이게 이제 이더잖아요. 그 밖에 이더를 비롯해서 많은 좀 코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태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에 대응을 해서 아까 차이나가 DCP도 만들고 있고요. 카카오도 클레이튼이라는 거 만든 거 아시죠? 블록체인 회사를 만들어서 암호화폐도 만들고 있고요. 그 밖에 페이스북이 DM 만든다고 하고 있죠. 2년 전인가 하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다가 다시 또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IT 전통적인 플랫폼 회사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파이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이 시장이 큰 충돌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이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쪽은 이제 회사들이 알아서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 뭘 할 건가 고민해야 되는 가운데, 이 생태계가 커나갈 수 있는 지원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태계를 무시하면 안 되고, 이 생태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가운데, 올 3월에 시티그룹에서 이런 그림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18년까지는 피아트 커런시, 그러니까 기존의 법정 화폐죠. 크립토 커런시가 따로 이렇게 놀았다면, 이 18년서부터 지금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크립토 커런시와 법정 화폐가 함께 어떻게 가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미래에는 피아트 커런시에 CBDC가 등장을 하죠. CBDC가 등장을 하고 크립토 커런시와 프라이빗 네트워크, 또 다른 블록체인을 끌어들여서 이것들을 어떻게 함께 발전시킬 거냐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가 얼마만큼 오래 걸리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잠깐 보시면, 예전에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데고, 근데 그 아이디어가 POC 검증하고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파일럿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8, 19, 20 요게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때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급격한 기술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 블록체인은 엄청난 기술 변화가 있었고, 조만간에 제품이 나오면서 2025년부터는 메인스트림이 어답션,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나 많은 쪽에서 이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시대로 갈 것이다. 2025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TP가 19년도인가 나온 TP거든요. 25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5년이면 비트코인이 나온 지 얼마 만인 거죠? 비트코인 2009년이라고 하면 15년, 16년. 15년, 16년 정도 지난 2025년에는 메인스트림도 어답션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재철 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급변하는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알 수 있었고, 특히 블록체인과 보안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청강객 여러분께도 지금 강연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류재철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